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안에는 두려움 또한 존재하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 되는 서북미 교민의 목소리, 인스토리를 진행하는 저도 매우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이런 두려움을 뒤로하고 오늘 인스토리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입니다. 시애틀 N 유튜브 채널에서 인스토리라는 소통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재미있고 다양한 세상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애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워싱턴주 전 지역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조치로 식당, 그로서리 마켓 및 모든 스토어에서는 고객에게 더 이상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고객들은 재생봉지나 종이봉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는 당초 올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비드-19로 인해 10월로 연기되어 시행됩니다. 장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기 증세와 비슷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많아졌다는 보고와 함께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2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어린이병원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된 어린 환자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학교 개학과 함께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스콧 고틀립 화이자 이사는 화이자가 오는 9월 말까지 5세에서 11세 연령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연구 결과를 FDA에서 제출한 것이라며 심사 결과는 아마 4주에서 6주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10월 말에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가능한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레곤 한의대가 연방정부 팬데믹 지원금 1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5개월 동안 서류 준비와 3차례에 걸친 인터뷰 및 광범위한 심사를 통과하여서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레곤 한의대 김원수 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5차 대유행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하루 감염자가 4,000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민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북미 교민의 목소리 인스토리. 여러분들은 지금 시애틀N의 유튜브 채널 서북미 교민의 목소리 인스토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을 상징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스페이스 니들, 커피, 비행기, 워싱턴주 상징하는 것들 중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연어입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갔다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연어. 우리는 연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에서 해양학 석사를 마치신 후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 현재는 우든빌 소재의 작은 스타트업 네레우스 랩을 운영하고 있는 윤상선 박사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네레우스 랩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저는 이제 제가 해양 환경, 그다음에 해양 생물 그런 관련 쪽 연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실험실 창업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특히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나 담수의 조류 독성, 유해 조류 독성 물질을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실험실을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어라고 하면은 강물과 바다를 오가는 생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산란기에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서 한 5년 동안 살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태어난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연어가 참 저희들한테는 좀 특별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연어. 어떤 면이 특별할까요? 예, 연어는 상당히 흥미로운 생물인데요. 특히 이제 연어와 같이 민물과 그다음에 바다를 오가는 생물을 통틀어서 이제 소화성 어류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영어로는 아나드로머스 피시라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얘네들이 단지 강과 바다를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강과 바다를 오가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대부분의 시애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연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연어와 관련해서. 네네. 아시다시피 태평양 연어는 5종류가 있는데요. 네네. 몇 가지 종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거지만 어떤 거는 좀 생소한 것도 있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게 킹 또는 신옥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호 또는 실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카이, 네네.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첨. 이 5가지 종류의 연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5종류의 크게 봤을 때 생활사는 비슷합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네. 바다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한 다음에 성취가 되어서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한 다음에 네네. 다 죽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각 종별로 좀 구체적인 생활사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코호, 그다음에 킹, 그다음에 첨 이런 종류들은 강에서 산란한 후에 산란이 되고 그다음에 부화한 후에 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네네. 다시 바다로 가게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몇 년, 뭐 보통은 별 차이가 있는데 2년에서 한 4년 정도 네네. 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한 3, 4천 마일을 여행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네네. 그다음에 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부화를 하자마자 강에서 바다로 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네. 돌아오는데 얘들은 생활지가 되게 짧습니다. 핑크는 딱 2년. 그래서 이 동네 그러니까 특히 서북미 지역에는 핑크가 2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요. 특히 홀수에만 시애틀에서 올라옵니다. 가장 많이 잡히는 종류가 핑크 종류인 거군요. 핑크가 종류가 네. 개체수가 많긴 한데 그것도 네네. 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죠. 네네. 특히 이제 사카이 같은 경우는 강물을 따라 올라가다가 네네. 호수가 있어야만 얘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근처에는 사카이는 흔치 않습니다. 그 대신 알라스카나 아니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프레이저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호수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데서는 사카이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사카이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다에서 호수로 돌아와서 호수에 있는 조그만 지류들 있죠. 네.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산란하게 되는데 거기서 부화된 어린 연어 새끼들이 호수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사카이는- 1년 정도로 사는군요. 네. 예? 호수에서 1년 정도로 사는군요. 네. 그렇죠. 호수에서 한 1년 정도 보낸 다음에 다시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가는 그런 경로를 거치는데 네네. 자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연어가 이 경이로운 생명체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네네. 얘네들이 이런 과정을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는데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네.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네. 바다로 갔다가 대부분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도대체 그럼 얘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네네.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정확히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게 오랫동안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호기심 자극했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네.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네. 자, 연어들은 이제 강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곳의 강물의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추적해서 사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정확히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가 그래서 이와 냄새를 관련해서 이제 맡는군요. 그 연어들이 그 강물에서 자랄 때 네네. 강물에 사는 동안 그 냄새를 이제 우리말로는 각인한다고 그러죠. 네네. 또는 영어로는 임프린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강물의 어떤 그런 케미칼, 그게 뭔지 아직 모릅니다. 네네. 그 케미칼 성분에 대해서 각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그런 경이롭네요. 생물학적 특성이 있어서 예, 연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뭐 경애의 대상이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연어가 그 여행하는 거리입니다. 네네. 뭐 보통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자 여기 우리 워싱턴 해안에서 여기 베링해까지만 해도 보통 한 3천 4천 마리 좋게 되거든요. 네네. 그 거리를 갔다가 오는데 네네. 그 다음에 그 강에 들어와 가지고도 그 강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캐나다의 유콘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연어가 강에 들어온 다음에 2,000마일 정도를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한 그리고 이 거리네요. 동네 네. 이 콜롬비아 강에서는 보통 콜롬비아 강에 진입한 이후에 네네. 강을 따라서 뭐 스네이크 강, 아이다호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보통 5, 600마일은 보통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어가 우리가 그 보통 그 지방이 많은 그런 생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러한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연어들은 저기 베링해나 아니면 알라스카 쪽에서 이제 섭식 활동을 할 때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네네. 그 저기 베링해에서 이 미 서해안 쪽으로 자기가 태어난 강 주변으로 올 때 그럼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네네. 그걸 찾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왜냐하면 바다에는 그 강물이 너무 희석돼가지고 애들이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얘네들은 그 지구 자기장을 기억해서 돌아올 네. 때 그 지구 자기장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네. 예. 어쨌든 연어는 이런 특이한 그 생활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얘네들이 그 생활사를 계속 하는 동안은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생물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환경 문제로 인해서 연어가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연어의 그렇죠. 생존과 우리의 삶에는 어떤 상호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연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연어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그 우리 생태학에서 말하는 그 키스톤 스피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지표종 정도 되겠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종 중에서 네네. 어떤 다른 생태계 요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중요한 그런 생태계의 멤버를 우리가 키스톤 스피시스라고 그러는데 네네. 사실 연어가 이 키스톤 스피시스의 그러니까 지표종의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연어의 생존, 연어가 많이 있다는 거는 이 연어가 살 수 있는 환경, 특히 연어는 민물과 바다를 오가기 때문에 네네. 민물 환경과 바다 환경이 적합해야 연어가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사는 환경, 이 환경의 그런 질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시군요. 음, 그, 연어가 중요한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걸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연어가 이제 어떤 그런 우리 환경 상태를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연어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 이 아메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연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표종, 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연어가 만약에 멸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지만 또 우리가 이 중요한 그런 문화적 자산을 잃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군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연어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스토리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박사님을 자주 모시고 또한 이런 예. 과학 이야기,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더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박사님,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저희가 종종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지금까지 윤상성 박사님과 경이로운 연어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북미 교민들의 삶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삶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자신의 전문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시애틀 맛조개 유명하신 거 다들 아시죠? 맛조개는 1년 중 허용된 날에만 채취할 수 있는데요. 워싱턴주 어류야생국에서 연말까지 맛조개 채취가 가능한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총 62일간 맛조개 채취를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1인당 15개였던 제한이 20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희 인스토리 기획회의에서 맛조개 관련 내용을 다루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마침 저희 제작진 중에 자칭 맛조개 전문가라는 분이 있어서 현재 재택근무를 하시는 시애틀 N의 제이디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디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맛조개 전문가는 맞으신 거죠? 예, 전문가는 아니고요. 1년에 2번에서 3번씩 한 10년 이상, 잡으러 다녔으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다년간 경험으로 체험한 것들이니까 아마 처음 맛조개를 잡으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맛조개를 잡으러 언제 가셨나요? 예, 원래 초여름? 그때 단 며칠만 오전에 오픈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준비물은 다 잘 챙기셔야 되고요. 라이센스랑 장화, 그리고 조개를 잡는 클램건, 그리고 이제 조개를 잡을 때 이제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그 버킷, 바가지라고 하죠. 요 4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그 맛조개를 잡는 거는 매우 쉬워요. 근데 맛조개 구멍을 찾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주 명확하게 되게 잘 보이고요. 어떤 때는 정말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어의 노하우는, 이런 조건에 가면 잘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 맛조개 잡이가 가능한 날짜를 보시면 거기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맞춰 가시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그 간조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한 2시간 전쯤에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면서 이제 맛조개를 잡으면 조개 구멍을 좀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변에 도착하시면 그냥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물가 쪽으로 쭉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중간중간 정말 많은 구멍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구멍들은 맛조개 구멍이 아니고요. 그 샌드 슈림프, 그러니까 유령 새우라고 불리는 그 새우의 구멍이에요. 예, 그런 구멍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물가 쪽에서 맛조개 구멍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여러 해 동안 제가 느낌으로 그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대 이후 그 시간이 지나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 맛조개 구멍이 정말 잘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시간 2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좋고 물가 쪽에서 잡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네네, 물이 들어오기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시점부터 맛조개 구멍이 잘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공개된 날짜가 되게 많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이너스 타이드인 날 중에 그 간조 시간대가 오전 7시에서 9시 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좀 어둡지 않은 시간대에 많이 잡으러 가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물이 많이 빠지면 구멍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고 또 너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플래시라이트나 랜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개 구멍을 발견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맛조개를 잡을 수 있는 해변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선호하는 해변이 있나요? 예, 저는 세 군데 해변 중에 먹락이라는 그 곳을 좋아하는데요. 다른 해변들도 다 잘 잡히고 좋은데, 제 그냥 느낌상 먹락에 있는 그에서 잡은 조개들이 크기가 굉장히 컸다. 만약에 15마리를 잡으면 다른 해변에서는 5마리 정도가 좀 씨알이 큰 놈들이었는데, 먹락에서는 15마리 중에 10마리 이상이 되게 사이즈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락이라는 곳을 선호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회의 때 만나 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아직 저도 한 번도 맛조개 잡으러 가지 못했는데요. 이번 내용을 참고로 이 기회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유튜브 상세 페이지에 맛조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보려 했는데요. 첫 촬영이기도 하고 이제 막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인터뷰 섭외하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다음 주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애틀엔 웹사이트 www.seattlean.com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인스토리와 함께하세요.